임마누엘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은 윤리학의 중요한 고전입니다. 고전 중의 고전, 최고의 클래시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큰 줄거리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분량으로 보면 독일어 원문 90쪽밖에 안 됩니다. 소책자죠. 그렇지만 이 책의 학문적인 가치와 중요성은 무척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독일 철학자 투겐타트는 윤리학 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는 도덕성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윤리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책이며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다. 적절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칸트는 아주 늦은 나이인 46살에 모교인 퀘니스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된 뒤 10년 후 주저인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합니다. 1781년의 일입니다. 4년 뒤인 1785년에 칸트는 실천 철학에 해당하는 윤리학 저술인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내놓습니다. 독일어 원서 제목은 그룬트레궁 주어 메타피직 데어 지텐 이렇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7종의 우리말 번역서가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번역자들마다 각기 다른 번역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번역서 제목들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한데요. 번역어 선택이 문제인데 독일어 메타피직,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는 그냥 그대로 형이상학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텐, 단수로는 지테란 단어의 번역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은 윤리나 도덕을 나타내는 독일어 고유명사인데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유래하지 않는 독일어에만 있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에서 윤리로 하느냐 도덕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독일어 단어 그룬트레궁, 그룬트와 레궁의 합성 명사인데 풀어서 혹은 직역하면 기초놓기 혹은 토대놓기, 한자말로는 원론 혹은 정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번역어 선택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번역어가 좋겠는가? 번역자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백종현 교수의 번역서 윤리형이상학 정초인 이 텍스트를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제목이 윤리형이상학 정초인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윤리이론 혹은 도덕이론에 대한 어려운 철학책 정도? 어떤 책인지 짐작이 잘 안 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핵심만 먼저 말해본다면 이 책은 칸트가 순수한 도덕이론 혹은 순수한 도덕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순수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윤리형이상학이란 개념을 제목으로 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릿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그리고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러한 학문 분류는 정말 잘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전통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가 매우 잘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다. 뭔가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학 혹은 학문을 이렇게 분류하는 구분의 원리에 대한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곧 학문을 이론 철학, 실천 철학, 그리고 학문 방법론으로 구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그리고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칸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물리학은 이론 철학의 대표 학문으로, 윤리학은 실천 철학의 대표 학문으로, 그리고 논리학은 학문 탐구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책의 첫 머리에서 학문의 분류 문제를 건드리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칸트는 순수한 윤리학
혹은 순수한 도덕 철학, 즉 칸트 고유의 용어로는 윤리 형이상학을 정립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윤리 형이상학의 학문적 위상이 무엇인지를 학문의 분류체계를 통해서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리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때 왜 형이상학이란 용어가 붙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형이상학이란 말을 쓴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이상학이라는 말의 뜻, 곧 순수한 이론을 탐구한다, 순수한 학문이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윤리 형이상학은 윤리학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가 아니라 순수한 윤리 이론, 순수한 도덕 철학을 지칭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윤리 형이상학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에 지침이 되는 모든 도덕 규칙들 전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도덕 윤리의 원리가 되는 순수한 이론적 탐구, 원리적 탐구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윤리 형이상학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정초 혹은 원론이란 말이 붙은 것입니다. 칸트는 머리말 마지막 부분에서 책을 저술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성의 최고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도덕이 무엇인지, 도덕의 최고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를 통해서 도덕을 정립해 보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칸트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도덕성의 원리 탐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칸트는 어떤 방법으로 탐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것을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죠. 먼저 분석적 방법입니다. 칸트가 도덕 연구를 위해 주목한 것은 도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짧게 말하면 도덕적 의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상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 혹은 도덕적 선이해가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도덕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도덕의 최고의 원리를 도출한다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다음으로 종합적 방법입니다. 도덕의 최고 원리가 도출되었다면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출된 도덕의 원리를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칸트는 이러한 방법을 종합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도덕적 상식이나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도덕의 원리를 도출하고 다시 도출된 원리를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자, 칸트의 탐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칸트 윤리학 관련 저술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참고로 정리해 보지요.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칸트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 외에도 실천 이성 비판, 윤리 형이상학, 윤리학 강의 등 총 4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 제1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선의지와 도덕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